자,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 2절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잘 집중해야 돼요. 자, 바른 자세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던 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 나라 사태가 뭐 계엄을 선포하고 또 탄핵시킨다 만다 뭐 이런 뭐 지금 혼란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바른 관점을 제시해주고자 지난주에 한번 정치관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진짜 이 사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하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둘 다 기독교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대통령 물러나면 안 됩니다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른 관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바로 좌익이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파괴시켜 왔는지 역사적인 쭉 흐름을 한번 짚어주고, 결론적으로는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좌파, 우파 모두에게 회개를 고한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과거에 살았을 때 이승만 때, 뭐 박정희 때, 뭐 김대중 노무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나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을 선포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었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반대한민국 세력이 무엇인지, 또 혹은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뜻하죠. 좌익이라고 합니다. 좌익. 그 좌파라고 하고 또 지금은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 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오늘 같은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지금 분명히 우리 사회에 아주 암 같은 독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소련과 동유럽의 수많은 공산 국가들은 줄줄이 무너졌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88 올림픽이 하나의 공산 국가를 무너뜨리는 어떤 도미노의 그 출발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나라들이 다 무너져서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온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과 유령은 지금 또 여전히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돼 가지고 뭐 코로나 오미크론이니 뭐니 자꾸 변종이 됐죠. 그런 것처럼 이 공산주의 이 유령도요, 이 사상도 변종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 공산주의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좌익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익이 맞아요.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익이 맞는 말입니다. 좌익, 급진 세력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좌익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농사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때부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 공장시대,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공장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형성됐고 그런 시대에 어떤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식민지 확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고 돈을 얻고, 그런데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겠죠. 공장 하나 잘 세워놓으면은 노동자들 일시켜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되고 더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런 소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디킨스가 쓴 올리버 트위스트, 저 뒤에 책에도 꽂혀 있는데, 그게 당시 영국에서 산업혁명 하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자본주의는요, 천박하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 물건 내가 소유하고 싶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그거 남한테 뺏기고 싶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내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만든 것들, 내가 돈으로 주고 산 것들 가지고 싶고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또 내 실력과 능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지닌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자생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는요, 오늘날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요,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돈을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막 부려먹는다는 거죠. 부려먹고 재료를 싸게 들어오기 위해서 좋은 재료, 정상적인 재료를 써야 되는데 아주 싸구려 재료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인간의 자생적인 질서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욕심, 있는 자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탐욕, 그리고 재료를 좋은 재료 쓰지 않고 싸구려 재료를 써서 그렇게 이득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탐욕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간 취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비열함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특별히 노동자 계층이나 약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때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아이들도 노동 전선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뭐 15시간씩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권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였죠.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 인본주의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결해 보고자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유재산 그거 가지면 안 돼. 그 사유재산 제도 철폐해야 돼. 그리고 계급 차별을 없애야 돼. 이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뭐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배경이요 유대교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그 유대교인들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 후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사탄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됐죠. 그러면서 과격하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인데, 이 공산주의는 많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돈이 문제가 되나?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돈 때문에 가진 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계급 투쟁이 발생하는 거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차별이 그때부터 발생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예전에 뭐 원시 시대의 공동 사회, 고대의 노예 사회, 중세의 봉건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마지막으로는 공산 사회로 발전한다, 진보한다라고 그 사람이 이론을 그렇게 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보 얘기 많이 듣죠. 뭐 진보 좌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자, 진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공산 사회로 진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히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그가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좋죠. 나쁘지 않죠. 진보라고 하는 의미는 뭐 발전한다, 나아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할 때는 이게 공산사회로의 진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역사가 그냥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그 진보가 아니고요. 공산주의 사회로 진보하게 된다는 그 진보가 진보 좌파가 쓰는 그 진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어떤 부분들을 분별할 때 진보에 속한 당들은요, 공산주의, 이 공산 사회로의 진보라는 개념으로 정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전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진보 이러면 좋은 것 같고, 보수 이러면은 왠지 그냥 뭐 낡은 것, 뭐 꼰대, 낡은 것을 그냥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진보 세력에 있는 좌익 공산주의 세력은요, 이 용어 전술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평화, 남북 평화, 그리고 뭐 인권, 여성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정의,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불합리하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들이 쓰는 용어들을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아.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속을 까보면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다.
이 마르크스는 기업가들이 가져가는 이 이익 있죠. 그러니까 사장이 가져가는 이익들은 원래 노동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 사장이 착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뭐 당시에 워낙 사장들이 그렇게 악덕 기업주들이 많았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어떻게든 자기가 돈이 있고 땅이 있으면 공장을 세워주고 자본을 가지고 와서 재료를 사와서 일자리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무조건 적대시한 거예요.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단결하라. 저기 저 부르주아 계급들, 가진 놈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 노동자들이여, 가지지 못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일어나라. 폭력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는 끝이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공산사회가 도래한다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노동자들이 부자에게 받은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노동자들이 학대당하면서 그렇게 막 10시간, 15시간 일하면서 먹지 못하고 아주 손톱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착취당했던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처와 분노를 퍼올려서 폭력 혁명을 일으키게끔 하여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론은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구소련의 레닌에게 먼저 넘어가게 되어서 그게 더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레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자본주의는 자연적으로 망하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진 자들을 싸잡아 죽여야 돼. 싸잡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혁명을 완성해야 돼.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 이러면서 그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요, 사실 노동자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엘리트 공산주의자 그 정치 지도자 그룹들이 이 혁명을 일으켰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때 탄생하게 돼요. 최초의 공산 국가가 탄생하게 됐고, 근데 이게 한 50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1970년대가 되면 전 세계 3분의 1이 빨개집니다. 적화됐다는 거예요. 공산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레닌은요,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창설해서 유럽, 동아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넘어오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와 아시아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코민테른의 선전선동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왜?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현혹된 거예요. 공산주의의 본질과 위험을 모르고 좋은 줄로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의 이론을 따라가면 다 괜찮아질 거다. 사회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공산당들은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동휘라고 있습니다. 이 포섭해서 또 한인 사회당을 창당하게 했고, 이동휘는 나중에 상해 임시 정부의 국무총리가 됩니다마는 이승만에 의해서 축출당합니다. 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인들 가운데도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걸 정말 때려 부셔가지고 이 세상을 평등하게 개조해야 돼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식민 통치 받았습니까? 일제죠.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입장은요, 천황을 섬기는 나라로서 공산주의 사상은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이 무슨 뭐 치안유지법이라는 반공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뭐 근처 뭐 만주 뭐 중국 등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우리나라 외곽 지역에서 그렇게 꿈틀꿈틀하면서 활동했다는 거죠. 일본 때문에 일본이 반공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제 전 세계 상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 1929년에 보면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거든요. 루즈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쉽게 벨트를 풀었다. 벨트를 루즈하게 풀었다. 루즈벨트. 뭘 풀었습니까? 소련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반공을 딱 공산주의를 딱 척결해야 되는데 소련과 은근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친소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들이 미국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련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인식들이 막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또 소련이 합작을 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강한 적이 독일이었죠. 히틀러를 미국, 영국, 소련이 함께 물리치고 그렇게 소련은 연합국의 승전국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때부터 동유럽 공산화가 그렇게 막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뭐 동독, 그리고 체코, 헝가리, 뭐 유고슬라비아 이런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당시에 공산 체제를 받아들이고 공산 정권들이 수립하게 됐습니다. 자, 일본은요 미국과 전쟁에서 원자폭탄 맞고 패하게 되죠. 그때 소련이 그 틈을 딱 이용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미국에게 원자폭탄 맞고 항복을 선언했잖아요. 소련이 그 틈을 타서 어디로 갔다고요? 만주와 한반도로 진군해서 중국과 북한까지 이 공산화 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다음에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요. 닉슨 대통령도 처음에는 반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절대 안 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68년도에는 서양과 유럽에는요. 68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금지하는 것들을 다 금지해라. 이러면서 반전, 전쟁 반대, 반미. 미국이 그때 이제 뭐 베트남 가운데 주한미군이 아니고 그 베트남의 미군을 주둔시켜서 그렇게 북베트남과 어떤 공산주의 세력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전 뭐 반미 운동들이 막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은 그런 수많은 여론 때문에 이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돼요. 당시 베트남은 우리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북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본주의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꼭 비슷하죠. 그리고 그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에게 끊임없는 대남 공작, 공산화 전략들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좌경화됐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북베트남이 쳐들어와 가지고 베트남이 공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있던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까지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좌파들이 뭘 얘기합니까? 좌익들이 주한미군 철순하라 뭐 얘기하죠. 주한미군 철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이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한 적화 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 베트남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베트남에서만 200만, 300만, 대구의 인구보다 조금 적죠. 그만큼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았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110만 명이 보트피플이라고 보트피플 타고 다니다가 배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한 10만 명, 20만 명 됩니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 뭐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200만 명, 300만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살인적이냐면요, 이 70년간 최소 1억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집계가 뭐 1억 명이라고 하는데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닉슨 대통령이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이 미군을 철수하게 됨으로써 이 베트남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치인은 여론을 의식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경적인 가치 가운데 딱 성경적인 관점으로 누가 잘못됐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깨어나면 정치인들이 헛짓을 못하죠. 정치인들이 헛짓을 하고 거짓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어리석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정책은 우민화 정책이에요.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돈 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정치인들은 우민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우리 각 개개인이 깨어나서 우리가 바른 여론을 형성할 때 그게 정치의 방향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치 지도자들의 우리 운명을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무엇이 옳은 관점인지 알고 기도하고 정치 투표하고 뭐 국회 청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은 이 스탈린의 면접을 통해서 북한 통치자로 딱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48년까지 북한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실제적으로 북한을 먼저 세웠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다른 데 쳐보면요, 북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이 뭐 이렇게 건국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북한은 뭐 9월 9일이다 그보다 뒤에 세웠다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먼저 다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해서 뭐 했습니까? 남한까지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계속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속에서 일제로부터 45년에 해방이 되죠. 그리고 3년간 45년부터 48년간 미 군정이 통치하는 신탁 통치 기간,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 이렇게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소련의 지령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의 지령을 받으면서 대남 공작을 했습니다. 적화 통일시키자. 그리고 좌익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조선공산당도 창설하고 좌익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1945년에는요, 이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9월에 한국철도 모든 철도가 파업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요 10월 1일에 대구에 근로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로자 파업. 그런 것들이 다 공산당들이 일으킨 폭동이거든요. 그리고 48년에 50 선거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결정했거든요. 이 북한은 안 되겠다. 북한은 이미 소련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군사도 준비하고 모든 행정 조직들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북한 이제 유엔이
남한만이라도 이 단독 정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이 나라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무산시키려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 아시죠? 제주 4.3. 이 사건이요. 남로당, 제주도에 있었던 게 남로당의 폭동 사건이거든요. 이 5월 10일에 있을 남한의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래서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인데 이 가운데서 군인들이 진압하다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좌익들은 이것은 국가 항쟁이다, 국가에 대한 항쟁이다, 이승만 정부가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쟁이다, 민주적인 투쟁이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렇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산당 이야기는 싹 빼버렸어요. 공산당이 먼저 폭탄을 던지고 먼저 사고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화 통일을 위한 그런 폭동이었다. 그리고 후에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의 14연대를 제주도로 그렇게 출동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 간부들 중에 군인 중에서 간첩이 있었다는 거죠. 뭐 지창수 상사 외에 여러 간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동 반란을 일으켜서 제주도로 안 가고 거기서 완전히 그 여수 순천을 완전 점령해 버렸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계엄령도 떨어지고 그래서 48년 10월 19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좌익의 위험성을 파악하게 됐죠. 와, 이 공산당 빨갱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무섭구나.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여기서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좌파들 뭐랍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역사가 옛날부터 주한민국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또 보라고요. 사상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쫓는 그런 좌익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로도 본격적으로 빨치산 투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리산 일대에서 엄청나게 빨치산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한과 남한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가게 되죠. 북한은 대남 공작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0년 남한은 단독 정부를 구성했죠. 그게 대한민국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간 존엄성, 어떤 이런 그런 기독교 문명에서 기초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정리를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일제 해방되고 조선이 아니라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발전했던 미국의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 남한에 도입이 됐고,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70년, 80년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이 전 근대의 역사를 봤을 때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 사실 처음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근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라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추월하고 앞장섰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 세워줬죠. 그리고 학교 세워줬죠. 뭐 계대 동산병원 뭐 이런 것들, 제중원이 저게 뭐 시발점이 됐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 세브란스 그것도 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남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북한은 야심을 계속 품었죠. 그러다가 50년에 6월 25일 그 남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계속 간첩을 보내요. 그리고 좌익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반미, 미국 반대해야 된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갈라졌다. 아니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소련이 문제였다니까요. 소련이 먼저 북한을 조종하고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소련이 먼저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 지령을 내리고 무기 갖다 주고 탱크 갖다 주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이 좌익들은 미국이 남한에 이승만 통해 가지고 이승만은 욕심 있는 사람이고 친일파고 독재자고 이승만 통해 가지고 남한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문제가 많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는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관련되어서 왜곡이 너무 많아요. 좌익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미, 반정부, 친북,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됐죠. 데모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2대 윤보선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군사혁명.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짠 등장합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 정권을 세우게 되죠. 박정희는요 자기의 사리 사욕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 반공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64년에 서독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에르하르트 총리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돼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 서독 총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산 국가들에게 이기려고 한다면 우선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서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때 박정희 시대 때 탄광에 강부로 가기도 하고 간호사 파송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서독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계획 경제를 통해서 잘 살아야 된다. 새마을 운동 그리고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이거 독일에서 다 사진 찍어 온 거예요. 독일의 톨게이트 고속도로 다 찍어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는 산이 많은데 이 산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잘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조언을 듣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중화업, 공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10대 경제 대국을 이뤄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업적이 엄청나거든요. 이승만,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세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인데 좌파들은 다 깎아내죠. 친일파야, 독재자야, 막 이렇게 역사가 왜곡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문제예요. 북한은 박정희 목을 따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기억하시죠? 그 청와대 기습 막 합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를 막 보내요. 대남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인혁당, 통혁당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폭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1980년대가 됩니다. 좌익 세력은 더 강해져요.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가 됐는데 이 전두환이 신군부 세력이죠. 이 군인이잖아요. 신군부 세력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 독재 싫어. 박정희 유신헌법 반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군사 독재가 싫어 이러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두환이가 딱 치고 나오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아니 또 군인이야? 사람들이 이 군인 이 정권에 대해서 막 반발이 일어나기 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시위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80년대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던지고 막 이런 대학생들이 진짜 많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 운동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전남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은 시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광주 지역에 급속하게 이 시위와 폭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이 경찰 무기고를 탈취해서 완전히 시민들이 완전 미치광이가 된 거죠. 무장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엄군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북한 간첩들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주변에 세터민들 많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5.18 때 그 당시에 그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지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지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폭동이에요. 폭동. 5.18 사태, 이 폭동은요, 김일성이 관여했고 김일성이 관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들이 함께 관여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86 세대가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자, 5자는 무슨 5자일까요? 50대, 8은요 80년대 대학생, 6은 뭘까요? 60년대 출생. 60년대 태어나셨죠? 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50대면서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 586 세대입니다. 586 세대.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가운데 그때 좌익들이 막 전두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좌익 사상을 펼쳐대고 반정부, 반미, 친북 이런 데모들이 일어나면서 종북 주사파들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86이 이때 탄생했다는 거 5.18 광주 사태 폭동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북한은 전략을 좀 바꾸게 됐죠. 이제 예전에는 무력 투쟁이었어요. 막 박정희 목을 따고 죽이고 무장 공비하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좌파 정권을 수립한 후에 연방제 통일로 가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90년대부터는. 그래서 이때 어떤 단체들이 생겨났냐면 정교조와 이 민노총 같은 좌익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998년에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좌익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 영화, 교육, 문화, 뭐 체육계 이 세상이 뭐 각계 각층으로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친북 단체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촛불 시위가 많아졌죠. 예전에 뭐 그 미군에게 장갑차 씌워 죽은 그 여중생들 있죠. 그 단순한 사고이거든요. 누구라도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소재로 이렇게 촛불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막 미군 물러나라. 봐, 연결이 되잖아요. 주한미군 철수 이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반대하고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그때 광우병 걸린 소가 막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영상들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소가 사실은 관절염에 걸린 소였대요. 광우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내면서 좌익들이 얼마나 선전선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휩쓸려. 진짜 미국이 이럴 수 있어? 미국 쫓아내야 돼. 막 촛불 들고 참사하는데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곰곰이 따져보는 능력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사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것들, 제주도의 뭐 강정마을 반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뉴스 선동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다고요. 그 주요 인물 중에는 이 통진당의 이석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석기. 그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는 경기 동부 연합에 그 이석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진당이 해산이 됐는데 그 해산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지금? 각기 각층으로 퍼져 가지고 지금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는 옛날 일이라고요? 아니요. 옛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또 북한은 대남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요. 적과 통일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간첩이 엄청납니다. 좌익에서 전향한 이종철 전 고대 총학생회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그저 북한의 우호적이거나 김일성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혁명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좌익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세력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종북 좌익 세력이 누구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세력, 좌익, 거대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진보의 그룹들이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언론과 문화,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좌경화된 연예인들 많거든요. 교육과 영화계 좌경화된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노총과 정교조 조직도 많고요. 많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선동되어서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게 큰 문제예요. 이 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누군가가 간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진짜 간첩 출신이 쓴 책이거든요. 김동식이라는 간첩이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북에서 남으로 침투한 간첩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려고 했더니 절판됐고 중고책을 보니까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소개는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간첩으로 침투돼 가지고 대남 공작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간첩이라는 걸 밝혔는데 어떤 정치인들에게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북한과 연계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반대한민국 좌익 세력이요, 지금 민주당 세력이 의회 독재를 펼칩니다. 그리고 선관위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알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백으로 선관위 거기에 공무원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백으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지금 언론에서는 음모론이라고 몰아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음모론자들과 합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아니요. 실제로 팩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첩 문제, 그런 것들, 그런 부패를 일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정말 썩어 지금 문드러졌습니다. 대통령의 활동을 제한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계엄 외에는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왜 계엄을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 웬 계엄이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 야당의 좌익 세력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좌익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부정부패와 거짓을 일삼은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엄이 잘했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계엄은요, 그리고 좌파 언론들 MBC 문제예요. MBC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는요,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다 파괴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대통령의 어떤 모든 예산들, 활동비 이런 거 다 깎아버렸는 거예요. 다 깎아버렸어요. 청년 무슨 비용들 다 깎아버리고 자기네들 월급만 올렸단 말이에요. 1억 6천만 원 정도로.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대통령이 장관이나 사람 임명하려고 하면 다 쫓아내면서 탄핵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활동을 이 거대 야당이 다 막았다는 거예요.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해서 다 죽어가는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을 고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국민 메시지예요. 국민들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썩어 있는지. 여러분, 반대한민국 세력은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좌익은 오늘날 또 좋게 포장하죠. 평등해야 됩니다. 인권
인권을 세워야 됩니다. 평화 통일 일으켜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로건을 내세워요. 좋은 용어는 자기들이 다 끌어쓴다니까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 양의 탈을 쓰고 아주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그 용어에 속지 마세요. 진보 좋은 거 아닙니다. 공산사회라 이 진보라니까요. 인권은 원래 기독교 개념인데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인권 이라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나쁜 짓하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학생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걸 정당하게 체벌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아 가는 게 요새 학생 인권의 개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평화롭고 평등하고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좌익 사상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를 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차별을 없애야 된다. 눈에 거슬려? 저 부자들 눈에 거슬리는 거야. 다 때려 죽여. 우리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 눈에 거슬려? 다 잡아 죽여. 반동분자, 척결. 이게 좌익 사상 아닙니까? 공산주의. 그래서 그 차별을 없애고 우리가 다 잘 사는 유토피아를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 했던 사상, 그게 공산주의, 좌익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그걸 지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악덕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순종해라고 하는데요. 그를 위해 기도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은요, 죄악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찍으면 안 되는 정당과 사람이 존재합니다.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을 기독교인은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이 땅에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나 좌익 사상이 들어가면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 다 죽입니다. 왜? 자기네들 공산 사회를 건설하는데 방해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신앙의 종교를 우리가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경찰이 다가오지 않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침투해서 다 깨부십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리더로서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게 무너지고 좌익 정권이 집권하게 됩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며 죽어가는 그 당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되는 그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많이 길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갔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좌익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에게 먼저 고합니다. 그대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폭력과 살인, 거짓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는 그 사상을 지지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바벨탑을 자기의 힘으로 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조리를 인정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우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에게 고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내십시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님이 그 주신 자유, 그들은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체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식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 이룩한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기득권을 챙기거나 방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면 내 멋대로 하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을 부립니다. 내 멋대로 막 합니다.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방종과 방탕한 죄를 저질렀진 않았는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파라는 소리를 듣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시 배우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좌파의 거짓을 들춰내십시오. 좌파와 논리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가 없고 감정적인 선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죠. 아니, 장갑차에 치여서 여중생들이 죽었어? 미군 다 쫓아내야 돼. 제발 감정적으로 좀 휘둘리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자유이고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도를 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파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해져서 그들을 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좋은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사이비 목사를 메시아처럼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유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탄핵 전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좌익들을 지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에 쩌들어 있다는 거죠. 우익들은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방탕하며 그리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진 않는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은 반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수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과라고 했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손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유는요, 희생이고 절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 각 사람이 새롭게 되면 가정이 바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바뀔 거예요. 우리 집단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 동네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여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공부할 것 공부하면서 바르게 정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좀 분별하면서 살게 하시고 정말 대통령 탄핵을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방종과 방탕을 용서하시며 정말 절제하며 주님이 주신 그런 범위에 그 주님이 그 경계 지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